요즘 어느 틈에 가장 핫해진 말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죠. 대선 후보들도 저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이걸 이제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이건 실체가 없다. 한바탕 그냥 논란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최고 전문가 한 분을 좀 모셔서 4차 산업혁명이 과연 뭔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 오늘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갑시다. 네. 4차 산업혁명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벌어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오지 않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선 개념 규정부터. 네. 1차, 2차, 3차를 알아야 4차. 네, 그렇죠. 네. 1차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1차는 1782년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마을에서 만든 물건을 다른 마을도 쓸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죠. 그 유통의 혁명이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의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가내 수공업이 아니라 공장을 짓고 사람을 모아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예, 그런 시스템이 지금도 사실 유지되고 있고요. 그렇죠. 네. 3차 산업혁명은 AT&T 벨랩이 뭐 트랜지스터를 개발하고 컴퓨터가 등장하고 인터넷이 깔리고 그러면서 이른바 디지털 IT 혁명이고요. 네. 4차 산업혁명은 제3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인 IT 기술을 통해서 1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인 유통과 2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인 제조업의 혁신을 이루겠다라는 게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 2, 3이 결합된 게 4차네요. 맞습니다. IT, 유통, 제조. 네. 조금 아까 일부 나라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셨죠? 네.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겁니까? 아마 독일이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제 정부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름으로 제조업의 혁신이라는 모토로 이미 IT 기술을 제조업 현장에 투입하는 일들을 벌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시스템을 굉장히 효율화하고요. 그 다음에 만든 제품이 소비자의 손에 간 이후에도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잘 쓰고 있는지 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업데이트도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그냥 제조업의 혁신 이상으로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붙인 거죠. 다보스 포럼에. 네. 그 클라우스 슈밥 회장 방금 언급하신 분 지난해 우리나라에 왔었죠. 맞습니다. 정재승 교수랑 특별 대담하셨죠. 그때 주로 어떤 얘기 나눴어요? 일단 제4차 산업혁명을 그분이 이제 처음 이름 붙이고 세상에 널리 알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게 서양의 관점에서 혁명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이 좀 적절한가에 관한 조금 논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의 장점은 그 산업 현장의 디테일은 잘 모르지만 결국은 다보스 포럼이라는 걸 통해서 세계 정상들, 그러니까 이 글로벌 이슈를 따라가고 이끄는 그런 리더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다보스 포럼은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사실은 우리는 각자 자기 영역들은 보지만 전 지구적 관점에서 문명의 변화를 보는 데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그런 통찰들을 또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 아까 언급하신 그 인더스트리 4.0 공장 내의 제조업의 IT 기술을 활용한다는 게 그게 딱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뭘 만드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그게 이제 제조업의 혁명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유통의 혁명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유통의 혁명이라고 하면은 평소에 이 사람이 주로 사는 물건들을 쭉 보면서 새로운 어떤 물건이 나오면 이 물건도 이 사람이 사겠네 라는 거 우리가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면 이 사람이 살 거라고 예측이 되면 미리 그 사람 집 근처에 배송을 해놓을 수 있죠.
미리? 네. 주문도 하기 전에? 맞습니다. 오. 그거를 이미 아마존이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물건을 이렇게 샀으니까 이 물건을 살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하면 미리 그 근처에 배송해 놓는 겁니다. 어허.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구입하는 순간 배송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텐데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느끼기에는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좋아졌다고 느끼겠죠. 반면에 이 정확도가 떨어지면 괜한 짓을 한 거니까 회사는 손해죠. 예. 그렇죠. 근데 아마존이 이 서비스로 굉장히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그 정확도를 밝히진 않았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우리도 모르는 우리가 뭘 살지를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의 혁명이라고 하면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물건들이 현재 뭐 어디가 어떤 실수가 있고 에러가 있어서 얘는 바깥으로 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사람이 지금은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면서 검사해야죠. 검사하는 공장들이 다수라면 예. 이제는 그 매 순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들이 잘 깔려 있어서 얘가 알아서 이제 문제가 있는 제품들을 조기에 골라내는 네. 이런 과정들을 도입한 거죠. 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통과 결합하면 네. 그 생산량도 네. 그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한 분석을 통해서 미리 조절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네.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각자 우리 집에 3D 프린터를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좀 비싼 3D 프린터를 갖다 놓기만 하면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뭐 레고 블럭을 하나 사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아마존에 주문해서 몇 주 내에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레고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클릭을 하면 거기서 지금 당신 집에 있는 3D 프린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기존 모델명을 쓰면 우리 집 프린터로 레고 블럭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유통 과정을 삭제했죠. 예. 그리고 전시하는 공간이 필요 없죠.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만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그렇죠. 실제로 토너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프린팅을 하기 때문에 값도 현저히 싸고요. 레고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그걸 만들어서 포장해서 배달할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유통 자체가 삭제되는 세상이 어떤 제품의 경우에는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간단한 슬리퍼 뭐 얼핏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슬리퍼들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집 3D 프린터로 그냥 뽑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현실 세계를 고스란히 비트화해서 그러니까 정보로 전환해서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실에서는 그걸 운반하는데 에너지가 들고 전시하는데 공간을 점유하고 그렇죠. 그걸 복제한다고 해서 원본과 똑같을 리 없는데 그걸 비트화 해놓으면 우리가 적은 에너지로 마음껏 대량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게 제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죠. 그러니까 1, 2차, 3차가 그냥 결합된 건 단순 결합이네 라고 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전환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차가 막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지구 표면을 통째로 다 인터넷에 지금 구글 얼스 같은 걸 통해서 올려놓은 거죠. 올려놨고 그렇죠. GPS를 통해서 자동차의 움직임을 모두 다 올려놨더니 그렇죠. 당신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고 제일 빠른 가장 빠른 길이 어쩌다 이렇게 예측해주고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이 내비게이션 같은 상황을 모든 유통과 제조업에 적용하겠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도 자동차가 운전을 잘 할까 싶으시겠지만 교통법규라는 건 자동차 운전법이라는 건 굉장히 정해져 있어서요. 인공지능이 따라하기가 오히려 더 쉽고요.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는 돌발 상황이나 뭐 노면의 문제.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부 다 데이터화 해놓으면 컴퓨터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더 안전한 운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글이 하는 일은 그 알고리즘 어떻게 개발할까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를 내내 돌아다니면서요. 이 날씨에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의 노면 상태는 어떤지. 예. 그런 걸 다 데이터화하고 지금 있어요.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완벽히 모아지면 그러면 이제 샌프란시스코라는 한 도시가 고스란히 데이터화돼서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면 거기서 운전을 하는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그 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어떤 기술적 원천이라고 그럴까? 그거는 무조건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컴퓨터, 인공지능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고. 그걸 작동시키는 로봇 기술이 있어야 되고. 네. 이 세 가지가 필수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다 더하기, 그 주변에 있는 현실 세계를 고스란히, 비트화, 정보화 하려면, 이른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예, 각 제품들마다 인터넷 센서가 달려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 체중계가, 정재승의 체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네, 라는 걸 모니터링 하면서, 냉장고에 센서에 보내주는 거죠. 그럼 냉장고가 이 사람에게는 밤 10시 이후에는 문을 열어주면 안 되겠구나. 아예 문을 잠궈야 이런 류의 서비스를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제공해주지 못했던 사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이제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체중계뿐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 건강 체크하는 기계를 물론입니다. 집에 두면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내 건강을 체크해서 그게 냉장고랑 서로 대화를 나눠가지고 그 내 주치의한테도 가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장 보는 것도 맞습니다. 이 사람 요새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그런 제품은 주문을 안 하고 물어보겠죠. 야채 주문을 늘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카펫이 청소기한테 지금 먼지 분포를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청소기가 청소를 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죠.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기술,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함께 결합되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기술적으로 보면요. 물론 아직 못 미치는 기술도 조금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더 많이 발전해서 새로운 혁명이 벌어진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기술들이 결합돼서 그 이전까지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데 인터넷이 쓰였는데 이렇게 사물을 연결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그리고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등장하고 결합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제일 앞서가는 나라가 아까 말한 실리콘밸리와 독일 같은 나라, 실리콘밸리, 미국. 맞습니다. 아까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이 안 됐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벌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4차 산업혁명은 허구냐, 사기냐, 실체가 있냐 이제 질문하셨잖아요. 작년 내내 이제 사람들이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별 변화가 없었어요. 말만 하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 우리나라는 없죠. 그래서 사물의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활용하는 그런 소셜 미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설령 얻은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데 그 법률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식별 데이터를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많고요. 대형 포털들은 그래도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모으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이제 제대로 된 서비스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비식별 데이터를 잘 분석하는데 기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금융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은 너무 좋은 데이터들이 많은데 있죠. 그걸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규제가 법적 규제가 많다. 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제도도 갖춰져 있지 않고 또 인공지능이 알파고 이후로나 이렇게 우대받았지 그 이전에는 별로 투자하지도 않은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공지능 연구자를 뽑으려고 보니 사람이 너무 없고 인공지능 연구자를 운 좋게 뽑았는데 그들이 활용할 데이터가 없고 데이터가 있어도 규제가 있어서 서비스화 되지 못하고 이제 이런
첩첩산중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과연 실체가 있느냐, 이게 우리나라 오지도 않은 혁명을 왜 먼저 선언하느냐 같은 비난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다보스 포럼 같은 세계경제포럼 같은 사설 단체에게 노란한 건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고요. 또 3차 산업혁명과 기존 1, 2차 산업혁명의 결합이니까 이거는 3차 산업혁명이 확대된 거다. 그래서 그 3차 산업혁명의 성숙기라고 해석해야 된다. 볼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바라보는 분도 계시고요. 뭐 다 의미 있는 그런 주장들이시죠. 그 개념 규정을 뭐 3차 산업혁명의 성숙기라고 하든 4차 산업혁명으로 하든 전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해야 되는 거군요. 큰 변화는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제조업이 물건을 팔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관심이 없었죠. 친절한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고장났을 때 애프터 서비스 해주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건설업 회사가 아파트를 제공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IoT를 함께 제공하고 그래서 그냥 아파트를 분양해 팔면 끝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아파트를 사준 고객이 어떻게 살고 불편 없이 사는지를 계속 보듬고 돌봐줘야 되는 그런 서비스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선호하고 그걸 잘하는 회사의 제품을 사겠고 아파트를 구입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 추세는 거역할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제품도 그냥 물건 팔고 나서 내년에 조금 바꾸고 좀 더 개선해서 또 새로운 제품 내놓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는데 제4차 산업혁명이 돼서 이렇게 제조업이 IT와 결합하면 내가 예전에 산 물건이 날마다 업데이트되면서 개선되는 즐거움 또 혹은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근본적으로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고객에게 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요. 어디서 누군가가 성공하고 나면 그거 우리 바로 따라하면 우리는 투자 없이 시행착오 없이 바로 그 비슷한 언저리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게 새로운 시대에서는 정보가 가치이고 기름이고 그래서 오랫동안 고객의 정보들을 모아서 그걸 어떻게 고객에게 서비스로 환원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조업 회사들이 늘어나야 되고요. 결국은 그런 가치관이 저는 결국은 그 경험과 시행착오를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게 사람들의 몸속에 사실 다 쌓이고 축적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귀해지고 그리고 그 시행착오가 헛되지 않고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다양한 시도를 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모습들을 우리 사회에서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면 또 각 분야별로 규제에 대해서도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대가 됐다고 해서 개인의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 문제, 사생활 보호 이런 건 여전히 중요한 거잖아요. 포기할 수 없죠. 그걸 유지하면서 어떻게 활용해서 서비스를 허용할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사생활 침해가 될까봐 아예 분석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식별 데이터라 하더라도 그걸 결합하면 식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못하고 있는데 우리도 서양처럼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하고 공공 데이터를 공유해서 서비스로는 활용하되 그걸 식별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범죄로 악용하는 회사를 엄벌하는. 그렇죠. 그리고 각자 회사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게 기술 개발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을 그 회사에게 물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규제가 정부가 하라는 그 지침을 그대로 따르면 설령 해킹을 당해도 회사는 사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정부는 어차피 책임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자 회사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귀하게 여기는 상황으로 가야 스스로 보안 기술에도 돈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보안을 지키지 못했을 때 엄벌에 처하는. 맞습니다. 그래야 자기 투자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나저나 빅데이터 분야, 인공지능 분야, 로봇 분야, 사물 인터넷 분야에 우리
연구 수준이나 기술 수준, 인력 수준은 괜찮아요? 아직은 그렇게 인력이 풍부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죠. 어려운데 저는 그런 기술이라는 게 특별한 기술이 아니어서요. 네. 누구나 다 자신의 분야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배우고 그 경험을 쌓아서 빨리 학습하는 문화가 사실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는 별로 걱정할 필요 없이 마음껏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토대만 잘 갖춰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결합을 시도해서 그러다가 이제 망한 데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재기할 수 있고 사회적 안전망을 잘 갖춰서 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토대만 만들면 저는 계속 창의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좋은 측면이 있으면 또 나쁜 측면이 있잖아요. 네. 영과 암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밝은 측면, 네. 좋은 측면만 얘기했는데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어두운 측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쉽지 않은 문제고요. 실제로 일자리가 저는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수의 창조적 인재가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로봇보다 더 힘이 세고 인공지능보다 더 지적으로 뛰어난 시기가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 남은 생물학적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데 나의 사회적 수명과 경쟁력은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그 남은 삶들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까?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또 변화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는 단순히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또 줄어서 또 일자리 문제가 경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면에 외국인 노동자들 또 외국에서 온 그런 이제 뛰어난 인력들, 우수한 인력들과 함께 생활해야 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터전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여기 얽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을 이용하면 갑자기 일자리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줄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하지 말자는 대안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점점 이제 세상은 평평해지고 있고 우리가 안 하면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와서 우리 땅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테니까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경쟁력도 키우면서 일자리를 좀 다각화하고 노동 시간을 좀 줄이고 나누고 그걸로 또 안 되는 부분들은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런 다각도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이런 변화가 온다면 지금 그 복잡한 과제도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 갈 텐데 큰 걱정은 이게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될까 봐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준비 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나라의 대재벌들 삼성, 현대, LG, SK 이런 회사들도 이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는 거라고 보이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나름 이제 이런 문제에 적응하고 이런 상황에 적응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우왕좌왕하거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이런 기술들이 결합하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나오고 제조업에서 성공한다는 걸 우리가 모두 목격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진짜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네? 이러면은 그 방향으로 가겠네? 라는 비전만으로 우리 미국 사람들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결합하는 시행착오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대기업들이 해외 성공 사례를 따라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성공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비전만 훔쳐보고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에는 다들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저하고 있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방향이 맞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지금 안개 속에 있는 상황이고요. 누군가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차곡차곡 뭔가 준비하고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이 여러 나올 거고 네. 그런 회사들 중에 많은 회사들은 사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그중에 성공한 회사를 보면서 그 경험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성숙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면 제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기회이자 성장 동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예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대해야 되고 사람을 대해야 되고 고객을 대해야 되고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그 다양한 시도들을 품어안는 제도부터 만들면서 각 회사들이 애써야 되고요. 또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필요하죠. 교육도 바꿔야 될 것이고.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과 같이 사람의 뇌를 인공지능처럼 대하는 이 교육에 정확하게 똑같은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주는 이 틀로부터 벗어나야죠. 뇌를 한 줄 세우기 위해서 성능 평가를 하는 이 평가 프레임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혁명 맞네요. 이쯤 되면. 네. 우리 사회의 모든 게 바뀌어야 된다는 면에서 맞습니다. 혁명 맞습니다. 네. 혁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 혁명은 시작됐고 이미 혁명이 됐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한 혁명일 수 있고요. 그 혁명이 다 지나가고 우리한테는 별일 없는 그렇지만 점점 뒤로 처지는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대선 후보들이 좀 제대로 알고 좋은 공약들, 제도 개선안들 좀 들고 왔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였습니다.